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들과 지금 소통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총선 시대 정신 이 얘기부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운동권 청산을 놓고 여야 공방도 치열한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아무래도 총선 전까지 많이 지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게 당무에 개입했다 뭐 이런 논란인데,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저보고 아바타라더니 대통령 아바타인데 왜 당무 개입이냐,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한테 물러나라, 그건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그건 법률 위반이라서 저희가 고발하는 게 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아바타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제가 볼 때 약간 말장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대통령이 사퇴했다라는 걸 본인이 욕을 했다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가시니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아바타인지 아닌지 뭐 저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뭐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뭐 나온 표현인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당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는 것은 뭐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니까. 예, 대통령실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천 관리를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우려 내지는 어떤 기대를 뭐 전했다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사실 그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될 때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던 포인트가 윤석열 아바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아바타면 뭐 비서실장이 뭐 가서 뭐 이야기를 뭐 전할 필요도 없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같이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을 두고 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런 어떤 측면인데, 저는 그런 거를 거두절미하고 과연 이런 것까지도 또 고발을 해야 되나. 사실 그 민주당이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게 정치검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정치를 또 사법 영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또 고발을 하면, 그럼 정치검찰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또 뭔지. 그리고 사실 역대 어떤 모든 대통령도 이제 당 소속으로 나름대로 이제 당의 뭐 어떤 공천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 이런 거는 당연히 개입을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어떤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또 국회 진출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런 어떤 사안까지 자꾸 당무 개입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고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큰 어떤 원인을 자꾸 민주당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총선에 후보로 나와서 출마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진우 전 검사가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출신이 청와대 출신이 국회 뭐 등원했다고 해서 당무 개입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한규 의원이신데 그분이 저는 그 이후였죠. 2020년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무 개입을 해서 실제로 유죄 선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저는 경각심을 주는 거고, 다시 한번 하여튼 이렇게 특정 후보에 대해서 김경률 후보를 소개하는 것 같고 이게 사천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윤희숙 의원을 소개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가 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공론화해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얘기를 하셔서 서울 중구 성동 갑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두 분 다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닌데 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오겠다는 거지만 공천을 받을지 여부는 뭐 확실하지 않은 거고 윤희숙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거기 이미 뛰고 있는 권오현 전 행정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닌데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은 상당한 것 같아요.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임 전 실장 나오는 게 반가운데 메인 DC가 아닌 어리굴저 느낌이다라고 해서 이 어리굴저 느낌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맞상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예. 어떤 과거의 어떤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라는 어떤 정치적 좀 위상과는 확실하게 이제 메인 DC에서 사이드 DC 이하로 떨어졌다. 뭐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저희 당에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공간위에서 뭐 어떤 사람을 뭐 이쪽에 보내고 서울에 이쪽에 보내고 할 때 마치 자기는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끌려가서 이제 특정지 가고자 했는데 지금은 공간위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 서울의 각 지역에 특히 지금 한강벨트라든지 지금 격전지 내지는 또 뭐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앞다투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에 그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이 성동구 갑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그 임종석 그 실장을 이제 공격하면서 하는데 사실 정치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 중량감 내진 위상이 있는 분을 이제 공격을 해야지 이제 본인도 이제 같이 네. 그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일단은 공천되기 이전에도 임종석 그 실장을 타켓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의 어떤 흥미를 굉장히 유발하고 국민의힘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 가장 궁금한 것이 뭐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못 받을 것 같던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당내에서도 보니까 이게 뭐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친명 인사 조상호 변호사를 중구 성동갑에 뭐 적합한지 여론조사를 돌렸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요. 뭔가 공천을 안 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 어떨까요?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거는 당의 기본 원칙에 맞는 것 같고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죠. 아무리 임종석 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특히 영입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 지역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로는 이기기 어렵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임종석 실장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뭐 원칙은 전략 공천 지역이지만 다시 경선을 붙일 수도 있는 거라서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 공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 생각에 지금 이 단계에서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공천할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친문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일했던 분이거나 장관을 일했던 분들 다 많은데 임종석 실장만 뭐 특별히 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윤희숙 의원이나 임종석 실장 둘 다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처음에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을 갈까 고민할 수는 있는데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일했으면 그 지역에서 다시 출마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본인의 지역구에서요. 임종석 실장이 공천을 못 받더라도 저는 그게 원칙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보면 자꾸 지난 2020년에도 그러고 전직 의원들이 자꾸 이제 지역구 쇼핑하듯이 공천 직전까지 갈팡질팡하고 어디가 더 좋은지 보는 게 저는 이게 맞는 문화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서초 갑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현역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지니까 험지가겠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은 이제 험지란 표현을 안 쓰고 격전지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난 21대 때 저희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사실 너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서울 49개 선거구 중에 8명만 이제 현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로 늘어서 9 그렇습니다. 9개입니다. 네. 예. 당시엔 8석. 당시 8석만 얻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사실은 지역이 이제 민당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이나 뭐 그런 어느 정도 있던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지역구인 서초구 이런 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한번 경쟁을 하는 것이 뭐 당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런데 뭐 그런 걸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소가 도서장 끌려가듯이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이번에 임종석 그 실장이 공천은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번에 4.10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문에 대한 건데 친문을 전부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존재, 즉 리더급이 해당되는 존재는 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해야지 다음 8월 달에 있는 어떤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데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의 영입을 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문 이제 공경영으로 그런 것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배제하려고 지금 1단계로 전략구역 선정한 것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뭐 반윤석열 연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뭐 그 이미 나간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원칙과 상식분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반윤석열 연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이고 실질을 딱 다시 보면 결국은 친명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특히 그 친문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싹을 자른다 이런 어떤 원칙으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맨날 저희 민주당 보고 음모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 비평가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친명과 친문의 어떤 사실 지금 그렇게 당내에서 갈등선이 있지 않아요. 그 이미 정권이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뭐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눠지지는 않고 그게 뭐 대립돼 있는 계파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임종석 실장이 오게 되면 반대파가 생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본인은 그냥 웃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내 지금 구조상 뭐 임종석 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위험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뭐 이럴 분위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던 거는 옛날에 당내에서 비문계로 활동할 때 아주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우리 내부 소위 뭐 당내 비판을 하고 당내 싸움을 하러 온다고 하면 이분의 존재 가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국민의힘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게 이분의 존재 가치로 영입을 하는 거지 아니 복당을 하는 거지 약간 좀 음모론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실제로 당에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갈등 구도가 없다고는 하셨는데 친명 원외 조직이랄까 뭐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을 보면 콕 집어서 실명으로 저격을 하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이 운동권 청산 내거는데 거의 86 운동권의 상징 같은 존재가 오면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 물러서 주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 대표가 침묵하고 사실 그 주변 측근 인사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 대표 의중도 좀 담겼다고 보는 게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 정성호 의원이 제일 가깝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또 방송에서. 친명 원외 인사들의 발언이요. 그게 지금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당대표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구의 후보로 적정한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이제 본인이 후보자기 때문에 또 젊은 분이라서 당내에서 약간 선배들하고 본인의 차별하는 이런 전략이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총선의 시대 정신이 586에 대한 평가?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저는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그 김한규 의원이 이제 당내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할 때 10월 11일 달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의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탈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낙연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뭐 그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총리까지 하신 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2월 달 원칙과 상식 의원 탈당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절대 현역이 뭐 그렇게 탈당할 리가 없다. 뭐 우리 저 김한규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지배 체제를 확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이번에 4.10 총선 체제를 치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명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라고 하면 세 사람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복당을 못했는데 지금 임종석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못 오도록 하는 게 저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를 기자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예상은 해주셨으면 진짜 웃고 말까요? 뭔가 답을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제가 당대표라면 그거는 당의 전략공관이나 공관위에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 공천 개입을 한다. 당내에서 나름 체계가 있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 지도부도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면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정말 중구 성동구 구민들이 임종석 실장이 과거 인물이다. 현재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뭐 그거는 본인도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저는 뭐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하고 그렇게 1대1 구도로 각이 세워졌고 임종석 실장 아니면 못 이긴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당이 설사 뭐 대표 주변에서 불편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공천할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도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판적인 세력은 당내에 있나 당 외에 있나 뭐 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원내 진입을 막는 게 뭐 지도부의 목표는 아닐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월 11월에 이낙연 대표나 이 원칙과 상식분들이 탈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바람도 있었고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되게 강했던 거죠. 이거를 자꾸 이분들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보단 어떻게든 막는 데까지 막아보고 우리는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 언급도 아마 그런 어떤 기대로 그랬습니다. 바람이 좀 담긴 그런 말씀이다 이런 평가셨고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민주당만 시끄러운 건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 이거를 두고 이미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은 약간의 불만감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함도 있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설명을 한 것이 뭔가 총선 시대 정신을 이제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공천을 주겠다는 언급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면 계속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느냐, 그럼 공관위는 허수아비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좀 실제로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 해당 당사자는 조금 섭섭한 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전체 이제 총선 이제 판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어떤 지역구는 지금 이제 공관위에서 밝힌 어떻게 보면 우선 추천 전략 추천 해당되는 어떤 지역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제 계양도 그렇고 지금 마포 김경률 비대위원 지역구도 역시 지금 그 당협 위원장이 이제 3번 연속으로 이제 떨어지셨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공관위가 정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천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그러나 또 이제 전반적인 어떤 당이 어떻게 이제 해 나갈지 특히 민주당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언급을 요소하는 것은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 총선 판세에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게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재의결 시점을 일단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총선 이후로 뭐 특검법도 미루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보라고 했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럼 쌍특검 법안이랑 같이 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걸까요? 원칙은 그런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미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통과시키려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무조건 지금 빨리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재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시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는 법안을 뭐하러 표결을 지금 하겠습니까? 네. 그게 뭐 공천 이유든 국민의힘의 공천 이유든 총선 이유든 아니면 여론이 이 재의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든 저희는 이 시점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계속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총선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 법안들은 그거보다는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라도 여론 때문에 찬성하게 하는 뭐 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싶고 저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서 총선에서 득표하고 싶어서 한번 마음을 바꿔서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뭐 표결에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거부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떤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지금 김한규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진짜 통과되기 위한 시점을 보면 모르겠는데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유리한 시기를 좀 찾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을 마칠 때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더라고요. 이거는 총선용이라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 김한규 의원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김한규 의원조차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면전에서 지금 예.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한데 자, 왜 거부권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국회 다수당이 이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결국 이제 집행부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를 하면서 제의 요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좀 더 많은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했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이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상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의 관례 사실은 국회에서의 관례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법상 정해진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례로 봐서는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돌아오는 본회의 그리고 역대 그 17번, 18번의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만은 한 달을 넘어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이런 어떤 사항들을 방치해 두면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어떤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지금 쌍특법도 그렇고 이렇게 표결을 안 하는 것은 정말 국론 분열은 뭐 나는 모르겠고 단지 본인들이 이런 것을 끌고 감으로써 첫 번째 총선 전략용으로 이용하고 두 번째 혹시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공천 못 받는 어떤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야말로 입법 독주이고 의회 독점을 통한 어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다음 총선에
심판받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구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더 이상 국정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재의결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하는 거거든요. 무기명. 원래 투표하고는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조심스러워서 만약에 혹시라도 통과가 되면 누가 찬성했냐 색출하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표결에 들어왔다가 제 생각에는 아예 투표를 안 하고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꼼수를 피울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게 되면 그냥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못하고 결국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을 그냥 저희가 용납할 수 있냐?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짧게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아까 뭐 무기명 투표 얘기까지 조금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공천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탈할 수 있는 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뭐 100%라는 건 뭐 없으니까 99.99%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99 없을 것이다. 지금 의원들의 어떤 여론은 상당히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위기로 흐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쌍특검법이 이제 사실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년 몇 개월 동안 탈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1명 중에 1명만 기소를 하고, 그것도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결혼 이전에 사인 김건희 여사 때 발생된 어떤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특검이 대상이 아닌데다가 이 특검법의 내용도 특검의 어떤 추천권을 민주당과 정의당만 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수사 대상을 그냥 방대하게 수사 중에 발생된 건 다 수사한다는 거지,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 피해 사실 공표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국민에게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적 소재가 다분히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양심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걸 가지고 또 공천하고 연계하는 것은 너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